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한 여론조사.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두 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만 놓고 봤을 때 다시 또 박빙으로 이 여론조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 격차를 두고 앞서가던 이재명 후보가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차 범위 내에서 저렇게 형성을 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역시 두 자릿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여론조사를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상승세가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 12에서 15%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소폭 반등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한 30% 중후반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설 명절 그 이후의 여론조사가 상당한 이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설 명절 이후까지 각 후보들의 각 추천이 굉장히 치열할 텐데 앞으로 이제 설 명절 이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과연 누가 선두를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두 다툼이 치열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두 사람의 이 단일화 문제가 이 설 명절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준이 안철수 후보가 15%를 넘어서 20%를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남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좀 봉합하고 나서 한 여론조사 결과 이준석 대표가 뭐 SNS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단 지난 연말부터 해서 대폭 하락했던 거는 좀 막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조사도 조금 더 봐야겠지만 다행스럽게 앞서 저희가 이제 그래픽에서 봤던 것처럼 전 20대 지지율이 굉장히 상당히 좀 사실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선대위 쇄신 그다음에 메시지 전달 방식을 바꾸면서 조금 회복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사도 조금 일단 좀 봐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회복이 됐는지 아니면은 또 출렁일지를 좀 가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설 전까지 민심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변수일 것 같고요.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사실은 동계올림픽이 있고 2월 4일부터 동계올림픽 그리고 2월 한 14일경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설 전에 민심이 어떤 식으로 지지율을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하락세에서 이제 상승폭을 가지면서 우위를 점하느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전히 30% 중후반에 이제 갇혀 있는데 이게 40%를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느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두 자릿수가 계속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유지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는 모든 캠프들이 이제 또 몇 번의 이제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 과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향후 지지율을 유지하고 아니면 상승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들이 아닐까라고 분석해 봅니다. 예,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 가운데서도 또 주목할 것은 세대별 지지율이겠죠. 관련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전략이나 아니면 정책 전략 이런 것이 좀 변화가 있으면서 국민들이 특히 뭐 젊은 세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의 반응이라는 것이 지난 주말간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1월 6일부터 기조전환을 시작한 이후로 이틀 만에 사실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의 표심이 상당히 회복되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연령별 대선 후보 지지도 관련해서도 저희가 결과를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만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20대 조사 결과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좀 눈에 띄게 41.3%로 올라섰고 안철수 후보가 21.3%, 이재명 후보가 19.7%를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방금 들으신 것처럼 뭐 메시지나 정책의 어떤 기조 전환이 이렇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MZ세대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런 전략들이 지금 좀 잘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뭐 지금 조사만을 가지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이제 선대위가 해산을 하고 난 다음에 메시지 전달 방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뭐 20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여가부 폐지 문제나 그다음에 병사 월급 같은 이제 공약들이 나왔었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41.3%의 지지율이 나오는 걸로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20대의 이제 지지율 변화가 전체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예. 상황에서 세대별 조사에서 계속 나오듯이 여전히 30, 40대는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국면으로 나오고 이 외에 다른 세대, 과거에는 뭐 60대 이상이 안정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했고 작년 연말부터 이제 윤석열 후보가 휘청할 때 20대 표가 많이 빠졌는데 이게 회복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향후 뭐 주말에도 사실은 조사가 나올 테고요. 다음 주도 좀 나올 텐데 설 전까지 조사와 지지율이 이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좀 변화되느냐 이것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2030 표심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한 주마다 이렇게 많이 또 변합니까? 저희 좀 익숙하지가 않은 이런 변화의 추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굉장히 널뛰기 양상이니까요. 과연 이제 이게 정교하게 맞는 여론조사인지부터 좀 의구심이 들고요. 만약에 이 여론조사가 맞다면은 특히 이제 20 세대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세대다. 실제로 보면은 뭐 앞으로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층이 뭐 많게는 50%까지 나오니까요. 그만큼 20 특히 이제 20 세대 가운데 2대 남성들은 후보의 공약에 의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보인다라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윤석열 후보가 당 내분 사태, 특히 이준석 대표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신지혜 씨 등 이제 강성 페미니스트 영입 문제와 관련해서 20 지지층에서 안철수 후보의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굉장히 열세까지 추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41%까지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거의 2배로 이제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된 것은 최근에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또는 병사 월급을 뭐 200만 원을 준다라든지 이런 이대남을 겨냥한 표심이 위력을 발휘했다라고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일시적인 반등인지 추세적인 전환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이대남을 겨냥한 공약에 의해서 이대남들이 반응을 해서 여론조사가 출렁거렸다면은 반대로 그러면 이대 여들은 굉장히 오히려 네거티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중도로 외연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대남을 겨냥한 일종의 갈라치기 전법이 장기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에게 좋은 전략인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도 유독 20대에서 지지율이 낮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다라고 분석하고 계신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상대적으로 20대에서 좀 낮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20% 넘는 그런 여론조사가 굉장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20대에서 꼭 낮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대, 30대, 특히 이제 40대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세고 50대는 이제 거의 윤석열 후보와 박빙의 그런 추세인데 20대에서도 전반적으로 반응하기를 과연 구체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누가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2030을 겨냥한 경제정책 공약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지금 축적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안철수 후보 얘기도 해볼 텐데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로 야권 단일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당의 목소리부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민의 절대 다수가 그거를 원하신다면 그걸 이제 그때 가서 저는 판단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지만 지금 국민의 절대 다수가 물론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분들은 단일화 얘기를 말씀하시지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단일화든 공동정부든 그런 정치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와 확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관되게 안철수 후보의 이름으로 안철수 후보가 중심되는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윤석열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뭐 당사자들은 물론이고요. 이 들으신 것처럼 후보의 선대위 캠프 측에서도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단일화 효과를 생각하는 보수 야권의 그런 목소리들이 하나로 좀 응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꽤나 흥미롭습니다. 좀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적합도 누가 더 단일화할 경우에 적합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안철수 후보 쪽이 보시는 것처럼 더 많고요. 그리고 단일화가 누구로 됐을 때 가상 대결을 했을 때 보면 이 가상 대결 결과는 역시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좀 더 크게 벌어집니다. 이 상황들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라고만 놓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박정아 단장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 지난 연말부터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이제 지지율이 하락했잖아요. 그 잔여 영향이 계속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세를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는 윤석열 후보로부터 좀 보여줬던 뭐 공정 상식에 대한 실망감들이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지금까지의 판단이 계속 여전히 나오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설 전까지 안철수 후보가 저런 걸 유지할 수 있는지 앞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4자 대결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좀 회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 내지는 단일화했을 때 어떤 후보를 더 선호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전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현재 여전히 정권 교체 열망이나 정권 교체 지수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누구든 지금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층에서는 크게 선호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다만 시간이 갈수록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양강 후보로 표가 이제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설 전까지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그래픽에서 본 것처럼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 어떤 후보를 더 선호하느냐. 이것도 저는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서 국민의당의 이철규 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단일화가 가능하지만 국민이 원한다면 그리고 국민이 가름마를 타줄 거다라는 표현은 인위적인 단일화보다는 이 여론에 의한 표에 의한 단일화의 가능성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철규 총장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단일화를 놓고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좀 각을 세우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의 이런 지지율 상승세가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초조하니까 그러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신경전을 보시면서 이게 각자의 어떤 지분 확보를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속내엔 또 다른 어떤 전략들이 숨겨져 있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후보 다 독자적으로 완주해서 승리하는 그림을 갖고 있겠고 두 번째로는 단일화 협상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셈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없다라고 이제 선긋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15%까지 마의 15%까지 도달했는데 이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단일화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리 여론조사 리얼미터를 보면은 39대 12로 나오니까 누가 봐도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흡수통합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독자 완주한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안철수의 지지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이고요. 따라서 이제 국민이 단일화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혁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공동정부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공동정부를 하는 그 이유는 결국 이제 5대5로 권력을 나눠 갖고 이거는 이제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정부의 구상 자체를 부정하고 나온 이제 안철수 후보의 그런 이제 배경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것은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결국 이제 후보의 적합도 그리고 또 경쟁력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은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단일화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후보의 적합도 또 경쟁력을 둘 다 반영하는 이제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런 게 시그널은 굉장히 안철수 후보에게는 이제 좋은 시그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설 연휴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서로 최선을 다해서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은 결국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그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20%를 안착하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변곡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그때도 한 15%에서 머무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단일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독자 완주로 끝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20%를 넘을 경우에는 일단 15%를 넘으면은 100% 선거 비용을 보전받습니다. 따라서 독자 완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독자 완주를 무기로 해서 단일화 협상에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20%대를 유지한다면은 윤석열 후보도 상대적으로 20%대에 떨어지니까 단일화 협상이 걸물살을 탈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단일화 협상이 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설 연휴를 거치면서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많이 갑니다. 주제 좀 넘겨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다시 대선 레이스에 불씨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틀 전에 김만배 씨 등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다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요. 오늘은 또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제보했다라고 알려진 이모 씨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과연 이 파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박정화 단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안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안타깝게 또 비극적인 일이 또 생겼어요. 벌써 이제 세 번째인데 앞서 제가 그 지지율 추이 보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 캠프가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이제 정말 넘어가야 될 산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직면에도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세 번째 비극적인 희생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말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는 과정을 찾아가는데 자꾸 방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더 이상 이런 희생이 없도록 저는 뭐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도 보면 재판장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라는 표현을 가지고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재판장에서 나온 말마저도 쓰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좀 과한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민주당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작년부터 있었던 이 사건을 끝내
밝히지 않고 넘어가려는 속셈 아닌가라는 생각에 또 다른 희생 앞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문제는 국민의힘하고 또 그리고 민주당의 시각이 아주 정면으로 상반되는 그런 이슈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김만배 씨의 법정 진술과 관련해서도 확정적인 이익을 위해서 성남시 방침에 따랐다라고 지금 김만배 씨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몸통이 이재명 현 후보다라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아니다. 본인이 성남시의 지침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반대로 상반된 그런 이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 박 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뭐 서로 주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확실한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선택지는 특검밖에 없는데 또 특검과 관련해서도 한쪽은 이재명 후보만 하자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제한 없이 성역 없이 다 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 공방도 공방으로 끝날 그런 상황. 따라서 뭐 이 대장동 문제는 역시 이제 정치적 공방만 계속되다가 대선을 치르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대장동 사건이 앞으로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 민주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국민의힘이 내용을 겪는 동안 민주당에서는 이제 원팀 행보를 다 잡아 나가면서 똘똘 뭉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송영길 대표의 한 발언으로 인해서 당내 좀 갈등이 있는 모습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송 대표가 조금 지나친 발언을 한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뭐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그 프레임을 의식한 전략적인 발언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송영길 후보는 당연히 전략적인 발언을 내놔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은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는 10%포인트 높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송영길 후보도 이재명 후보로 정권이 창출되는 것도 정권 교체다라고 지금 그렇게 해석을 본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가지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대로라면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대통령 후보 선거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거의 기소돼가지고 죽을 뻔했다. 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 얘기도 결국 이제 차별화를 위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영찬 의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 수석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일단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이제 방어를 하고 나섰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굳이 대선을 앞에 둔 상황에서 필요한 그런 메시지였는지 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시간은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홍준표 의원, 유승민 네. 전 의원 언제 어떤 식으로 합류는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두 분 모두 그다음에 두 분 모두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높고 지금 현재 대선의 중요성이니까 정권이 꼭 교체돼야 된다는 열망을 지지자들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두 분은 합류해서 이 대선전에 힘을 보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